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수백억대 빌딩 수십 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놀고 먹어도 3대가 다 못 쓸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가 조선의 숨통을 끊어놓던 그해 겨울, 이 엄청난 재산을 거머쥔 조선 최고의 부동산 재벌 이회영 육형제 가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만갑족 대대로 영의정과 좌의정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가. 남산 일대부터 명동, 장충동 일대 땅이 모두 이들 형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문의 땅과 집이 헐값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그저 돈만 맞으면 당장 팔아치워버린 겁니다. 한양 땅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회영 일가가 미쳤다. 집안이 쫄딱 망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들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치운 탓에 3천억 가치가 당시 돈 4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급했던 걸까요? 노름빚이라도 졌던 걸까요? 아니면 일제에 밉보여 도망칠 궁리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조선의 심장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 12월 30일 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강추위속. 이회영 육형제는 처자식과 노비들을 포함한 4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향해 은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비단 옷, 고기 반찬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조국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되찾기 위해 지옥 같은 만주벌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친일파들은 일본이 주는 은사금 포상금을 챙기며 떵떵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조국을 팔아 호의호식할 때 이회영 육형제는 거꾸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 육형제 손에 쥐어진 피 같은 돈 40만 원. 이 돈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들은 그 돈으로 만주 황무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제 강점기 내내 일본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공포의 인간 병기 양성소, 전설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현재 가치 무려 3천억 원.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몇 채를 사고도 남을 평범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여러분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회영 육형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3천억 원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조국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기꺼이 불태워버렸습니다. 1910년 12월 그들이 향한 곳은 안락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살인적인 추위. 뼛속까지 얼어붙는 그 지옥 같은 땅으로 조선 최고의 귀족 가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따뜻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거친 무명옷을 입은 채 갓난아기부터 칠순 노인까지 40여 명의 대가족이 짐수레를 끌며 눈밭을 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엑소더스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첫째 이건영은 집안의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 문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갈 곳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가자.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선언. 짐승 취급받던 노비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인을 따라 기꺼이 사지의 땅 만주로 향했습니다. 신분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그들은 이미 평등한 독립운동의 동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성 서울에서는 기막힌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꼬리를 흔든 자들. 이완용을 비롯한 수많은 친일파 귀족들은 일본 천황이 내린 어마어마한 은사금을 받아 챙기며 밤낮 없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조국의 피눈물 위에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대대손손 누릴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천억 원의 재산, 최고의 학벌, 떵떵거리는 권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평생 일본의 비호를 받으며 귀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피 끓는 열망에 철저하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가문도
미국의 케네디 가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명문가도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3천억 원의 전 재산, 그리고 일가 친척 40명의 목숨을 통째로 국가에 바친 유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국이 버려진 그 순간 이회영 육형제는 압록강을 건너며 가장 위대한 피해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조국의 칼날을 벼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911년 봄 사를 A는 만주의 혹한을 뚫고 이회영 일가가 짐수레를 끌며 마침내 도착한 곳. 바로 중국 지린성 류허현의 삼원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설에 나오는 낭만적인 망명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조차 허락하지 않는 버려진 황무지이자 철저한 죽음의 땅이었죠. 그들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 가져온 3천억 원의 자금, 그 피 묻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이 척박한 돌밭을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편안한 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일본 제국주의의 심통을 끊어버릴 거대한 복수의 요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사를 대신해줄 인부 따위는 없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았던 최고 위층 양반들. 하지만 만주 벌판에서는 그 모든 알량한 자존심과 신분을 눈밭에 처박았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칼바람 속에서 이회영 육형제는 옛 노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접 도끼로 나무를 베고 곡괭이로 언 땅을 팠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까맣게 썩어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벽돌 한 장, 기둥 하나에 빼앗긴 조국을 향한 핏발선 분노를 발라가며 그들은 맨손으로 거대한 병영을 짓기 시작합니다.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은 땅을 사고 총을 구하고 훈련병들을 먹여 살리는데 물쓰듯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한 이회영 일가와 훈련병들의 식탁에 오르는 건 하루 한두 끼 소금도 제대로 치지 않은 묽은 옥수수 죽이 전부였습니다. 강남 빌딩 수십 채를 가졌던 억만장자들이 짐승 여물만도 못한 죽으로 연명하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광대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들의 퀭한 눈동자에는 굶주림조차 집어삼킬 듯한 시퍼런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을 찢는 추위 속에서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 나팔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낮에는 돌밭을 개간해 식량을 구하는 짐승 같은 육체 노동이 이어졌고 밤이 되면 이곳은 진짜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총알이 부족해 나무를 깎아 만든 조악한 목총을 들고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실전 격투 훈련을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이들의 교육 과정에 자비나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오직 적의 목을 끊고 조국을 탈환하는 무자비한 인간 병기가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숨 쉬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만주에 피 끓는 독립군 사관학교가 세워졌다는 소문은 철통 같은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조선팔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잃고 통곡하던 10대, 20대 청년들이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수천 리길을 걸어 만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집신이 다 떨어져 맨발에서 피가 나고 굶주림의 길바닥에서 쓰러지기를 수백 번.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그 사지의 땅을 향해 조선의 청년들은 기꺼이 제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11년 6월 피와 땀 그리고 지독한 굶주림으로 쌓아 올린 흑벽돌 건물 앞에서 마침내 감격적인 개교식이 열립니다. 조국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을 담은 신흥. 대한민국 국군의 뼈대이자 훗날 일본군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항일 무장투쟁의 심장, 신흥무관학교가 역사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도끼를 품고 배출된 청년들은 곧이어 만주 벌판을 피로 물들릴 전설적인 전투의 주인공으로 진격할 준비를 마칩니다. 1911년 개교 이래 10여 년의 세월. 신흥무관학교는 영하 40도의 만주 벌판에서 옥수수 죽을 씹어 삼키며 무려 3,500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토해냅니다. 이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빼앗긴 원한 하나로 똘똘 뭉쳐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짐승 같은 인간 병기들이었죠. 졸업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복도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낡은 소총 한 자루와 수류탄을 쥐어주면 그들은 굶주린 늑대 떼처럼 일제 수비대가 주둔한 만주와 국경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며 만주를 짓밟던 일본 제국주의 정규군. 최신식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그들은 처음엔 조선의 독립군을 오합지졸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피눈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험준한 산골짜기 어디선가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독립군들이 일본군 막사에 폭탄을 던지고 지휘관의 목을 벤 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총검술과 게릴라전에 완벽하게 단련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유령이자 끔찍한 사신이었습니다. 1920년 6월, 마침내 첫 번째 거대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일본군 추격대 한 개 대대가 독립군을 박살내겠다며 득달같이 달려든 곳, 바로 죽음의 계곡 봉오동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터였습니다. 산등성이에 숨죽이고 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그 핵심 지휘관과 최전선 돌격대의 절대 다수가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계곡 한가운데로 일본군이 들어온 순간 쏴라 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분노의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군은 15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며 굴욕적으로 패주합니다. 독립전쟁 최초의 완벽한 대승리였습니다. 봉오동의 패배로 독이 바짝 오른 일본군은 무려 2만 명의 대규모 정규군을 만주로 투입합니다. 1920년 10월, 독립군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일제와 죽음을 각오한 독립군이 백두산 자락 청산리에서 격돌합니다. 6일 동안 무려 10여 차례 치러진 피 튀기는 혈전.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그 중심에도 어김없이 신흥무관학교가 키워낸 최정예 간부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군 연대장을 포함해 무려 1200명이 넘는 일본군이 만주 벌판에 피를 뿌리며 괴멸당했습니다. 일제 침략 역사상 가장 뼈아픈 최대의 굴욕이자 우리 민족 영원한 불멸의 승리, 청산리 대첩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 뒤에는 참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3,500명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중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채 일제의 총탄에 머리가 날아가고 창자에 총검이 찔린 채 영하의 눈밭에서 쓸쓸히 얼어 죽어간 수천 명의 청년들. 무덤도 비석도 화려한 훈장도 없었습니다. 조국이 버린 그들을 거둬준 것은 오직 만주의 차가운 흙더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땔감으로 삼아 캄캄한 식민지의 밤하늘을 밝힌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영웅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뼈대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회영 육형제의 3천억 원짜리 도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정작 이 위대한 전설을 만들어낸 이회영 육형제 본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국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무렵 육형제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하고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제자들이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을 도륙하며 승전보를 울리던 그 시각. 정작 이 위대한 전설을 탄생시킨 창립자들, 이회영 육형제의 삶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져온 현재 가치 3천억 원의 전 재산. 그 엄청난 거금은 학교를 세우고 무기를 사들이고 독립군을 먹여 살리며 단 한 푼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남 땅 절반을 호령하던 조선 최고의 귀족 가문은 이제 당장 내일 먹을 한 줌의 쌀조차 없는 거리의 거지보다 못한 처절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제의 살인적인 수배망을 피해 만주와 베이징, 상하이의 뒷골목을 쥐새끼처럼 숨어 다녀야 했던 형제들. 낡은 호적삼 하나로 영하 30도의 겨울을 버텨야 했던 그들의 목을 가장 먼저 조여온 것은 일제의 총칼이 아니라 짐승 같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많은 재산, 무려 수천억 원의 땅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의 팔아를 댔던 집안의 기둥, 둘째 이석영. 남산 일대의 땅을 모두 소유했던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그는 1934년 상하이의 악취나는 빈민굴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사인은 병전사도 고문사도 아닌 믿기 힘든 아사, 즉 완벽한 굶어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비단옷에 사내진미만 먹고 자랐던 그가 이국 땅 뒷골목에서 중국인들이 돼지 여물로 나 던져주는 52부 찌꺼기로 연명하다 끝내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수천억을 바친 영웅의 마지막 식탁에는 상한 빚이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이는 아무도 없었고 시신을 덮을 얇은 칠성널 하나 살 돈이 없어 그의 주검은 이역만리 쓰레기장에 버려지듯 쓸쓸히 묻혀야 했습니다. 조국은 그를 잊었고 그는 조국을 원망할 힘조차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비극은 도미노처럼 형제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첫째 이건영은 만주의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름 모를 풍토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이철영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이끌다 과로와 풍찬 노숙의 후유증으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막내 이호영 일가의 증발입니다. 형들을 도와 첩보전을 수행하던 그는 1933년 베이징에서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일가족 전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실종. 역사학자들은 일제 밀정들에게 발각되어 일가족 전체가 끔찍하게 암살당했거나 베이징 뒷골목에서 가족이 끌어안고 함께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국을 구하려던 조선 최고의 명문가는 그렇게 뼈대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철저히 도륙당하고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지옥 속에서도 이 모든 망명을 기획했던 넷째 이회영, 그의 심장 속 불꽃은 꺼지기는커녕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32년 그의 나이 65. 평범한 노인이라면 손주 재롱을 보며 여생을 정리할 나이에 이 늙은 호랑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결단을 내립니다. 점잖은 외교 독립운동을 집어던지고 일제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는 무정부주의 테러 조직 흑색 공포단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내 조국을 짓밟은 놈들에게 자비란 없다. 그는 일제 관동군 사령관을 직접 암살하겠다며 폭탄이 든 가방을 들고 만주 다롄행배에 몸을 싣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두려워 피하는 자살 테러 미션에 65의 노구가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숭고한 헌신이자 죽어간 형제들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살풀이였습니다. 비극의 신은 그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내부 밀정의 배신으로 다롄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수상경찰에게 체포된 이회영. 다롄 헌병대 지하 감옥, 그곳은 인간을 고기 덩어리로 만드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일제 헌병들은 눈에 가시 갔던 독립운동의 거두를 잡아넣고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노인의 손톱과 발톱을 펜치로 생으로 뽑아내고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 섞인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갗을 찢었습니다. 65 노인의 뼈가 부러지고 살점과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문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그가 굴복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불길 바랐지만 노인은 피를 토하면서도 단 한 명의 이름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1932년 11월 17일. 조선 독립운동의 영원한 거목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둡니다. 일제는 그가 쇠창살에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에게 돌아온 그의 시신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 시신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일제가 조국의 영웅을 완벽하게 찢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45년 8월 15일. 그들이 그토록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며 갈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 땅. 35년 전 영하 40도의 압록강을 굳건하게 건넜던 40여 명의 대가족과 듬직했던 6명의 형제들. 그러나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여 압록강을 건너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이는 단 한 사람. 다섯째 이시영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77세의 백발노인이 된 이시영은 압록강을 건너며 형제들의 환영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조국은 빛을 되찾았지만 조국을 위해 수천억 원과 목숨을 던진 나의 형제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이역만리 이름 모를 구덩이에서 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기쁨에 겨워 만세를 부를 때 이 위대한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는 형제들의 뼛가루조차 찾지 못한 채 텅 빈 조국을 향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억만장자 가문은 조국을 위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의 끔찍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고 억압받던 민중들은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스러운 환희의 뒷골목에서는 전 국민을 농락할,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피눈물을 흘릴 때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군을 때려잡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친일파 귀족과 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저택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짐을 싸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벽에 걸린 일본 천황의 사진을 떼어내 불태우고 재빨리 서랍 깊숙한 곳에서 태극기와 미군 성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모노를 입고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던 입술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애국자인 척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거리의 맨 앞줄에 선 것입니다. 영혼까지 팔아치웠던 카멜레온 같은 변절자들의 완벽한 신분 세탁, 조국의 비극은 바로 이 소름 끼치는 위선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회영 일가를 비롯해 신흥무관학교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35년 전 현재 가치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싸들고 조국을 구하겠다며 호기롭게 압록강을 건넜던 당대 최고의 명문가. 그러나 해방된 조국 땅을 밟은 그들의 행색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발이 없어 지풀로 발을 동여매고 누더기 한 장으로 앙상한 몸을 가린 채 서울역에 도착한 영웅들. 그들을 반겨주는 팡파르도 화려한 환영식도 돌아갈 번듯한 기와집도 없었습니다. 3천억 원의 재산은 만주 벌판에 이미 뼈가루와 함께 흩어졌고 남은 것은 극도의 영양실조와 전염병 그리고 부모 형제를 모두 잃었다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일본군을 도륙내며 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전설의 용사들이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는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단칸방 하나 구하지 못해 서울역 대합실과 길거리를 떠도는 처참한 거짓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방 직후 한반도 남쪽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은 치안 유지와 행정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사정을 알리 없는 미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영어를 할 줄 알고 행정 경험이 있으며 공산주의자를 때려잡을 기술을 가진 경력직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일제 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경찰과 군인, 관료로 복무하며 승승장구했던 친일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미군정은 독립운동가들의 피 끓는 경고를 묵살한 채 어제까지 독립군을 고문하던 일본 제국의 사냥개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의 제복을 그대로 입혀주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주인이 미군이라는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을 뿐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냥개의 이빨은 단 하나도 뽑히지 않은 채 더욱 날카롭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 미쳐버린 역사의 가장 참혹한 하이라이트는 일제 치하 최고 악질 고문 경찰이었던 노덕술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벌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들의 손톱을 뽑고 인두로 지지며 악명을 떨쳤던 친일파가 해방된 조국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경악할 사건이 터집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자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상금 1위의 독립운동가 의열단장 김원봉.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그 호랑이 같은 장군이 해방된 조국 한복판에서 파업을 선동했다는 말도 안 되는 빨갱이 프레임에 씌워져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를 체포하고 뺨을 때리며 온갖 수모를 준 경찰 간부, 바로 그 친일파 고문 기술자 노덕술이었습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앞잡이에게 뺨을 얻어맞고 수갑을 차는 이 기막힌 적반하장. 김원봉은 사흘 밤낮을 피를 토하며 통곡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기뻐했는데 내 조국은 악마들에게 다시 점령당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마침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결성됩니다. 드디어 이 미쳐버린 역사를 바로잡고 배신자들을 단두대에 세울 유일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친일 경찰들과 부패한 관료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의 시간은 너무도 짧고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권력을 뺏길까 두려웠던 친일 세력들은 정부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49년 6월 6일 믿을 수 없는 무장 테러가 벌어집니다.
친일파 출신들이 장악한 무장경찰 병력이 오히려 반민특위 사무실을 총기와 몽둥이로 무단 습격해 친일파를 조사하던 조사관들을 두들겨 패고 불법 체포해버린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판사를 체포하고 감옥에 쳐넣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국기 문란 사태. 반민특위는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날 완벽하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의 해체는 친일파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하며 남기고 간 엄청난 재산과 알짜배기 공장들, 이른바 적산가옥과 귀속 재산들을 권력을 이용해 헐값에 모조리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팔아얻은 부유함은 해방 후 국가의 재산을 강탈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바친 이회영 가문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해방된 조국이 준 것은 철저한 무관심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을 피해 숨어 살던 그들은 해방 후에도 교육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배신자들이 장악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빈민층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면 빨갱이, 불온분자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혀 남산중앙정보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영웅들의 눈부신 희생은 그렇게 조국의 배신 속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은 영웅의 자식들. 상식적인 국가라면 이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교과서에 이름을 남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 그것도 친일파가 권력의 정점을 장악해버린 기형적인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난, 감시,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주홍 글씨였습니다. 이회영 가문을 비롯해 만주 벌판을 누비던 수많은 무장 독립투사들의 유가족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웃이 물어도 호구조사를 나와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들의 좁은 단칸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은 국가의 포상이 아니라 서슬퍼런공한 경찰들의 군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이념의 광기가 한반도를 집어삼키자 친일 경찰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할 가장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바로 빨갱이 사냥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오직 조국의 해방을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손을 잡건한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노선을 걷기도 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바로 이 점을 악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때려잡던 그 악질적인 솜씨 그대로 이번에는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공산주의자, 불온분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대느라 집안이 망해버린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살 돈도 자신을 방어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중에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소리 소문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대가가 너무도 참혹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부모는 독립전쟁에서 총을 맞고 전사했고 가문의 재산은 무기명 채권과 총알로 바뀌어 만주 벌판에 흩뿌려졌습니다. 살아남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것은 지독한 뼛속까지 시린 절대 빈곤뿐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끓여 먹을 한 줌의 밀가루조차 없는 지옥 같은 가난. 아이들은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야 할 나이에 독립군의 아들딸들은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 쉰밥을 얻어먹고 공장 미싱을 돌리며 피를 토하고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완벽하게 박탈당한 것. 그것은 곧 이 가난의 굴레가 자식의 자식, 대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지식과 부를 축적할 모든 기회를 조국의 재단에 바쳐버린 대가는 이렇게 잔혹하게 후손들의 척추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차가운 방구석에서 서서히 숨을 거둬가던 독립운동가의 아내들, 그리고 1세대 후손들. 그들이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자식들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남긴 유언은 자랑스럽게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유언입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이름이 내 새끼의 밥줄을 끊고 목숨을 위협할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되어버린 현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고문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두려워 가문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를 스스로 찢어 발기고 침묵을 강요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역사의 모순 속에서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마저 부정당한 채 철저히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권력과 부를 독점한 친일파들의 자식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부모가 부정축제한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와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화려한 스펙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고위관료, 대기업의 CEO 자리를 싹쓸이하며 사회의 최상층 신귀족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가 되었고, 나라를 되찾은 자의 후손들은 그 엘리트들이 소유한 공장의 말단 노동자가 되어 톱니바퀴처럼 소모되고 버려졌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끔찍한 기울어진 운동장.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해방 직후 이렇게 잔혹하게, 그리고 너무도 견고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대한민국 사회에 뼛속 깊이 박혀버린 이 지독한 농담. 안타깝게도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100% 소름 돋는 팩트였습니다. 3천억 원의 재산을 바치고 40여 명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영하 40도의 만주 벌판에서 굶어 죽어가며 지켜낸 조국. 하지만 그 조국은 영웅의 핏줄들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가차없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미친 영웅들은 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으로, 쪽방촌의 외로운 독거노인으로 추락했고, 그들의 이름은 국가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앞에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국가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압록강을 건너며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날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경제성장의 불빛 아래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기괴하고 소름 돋는 두 개의 계급 사회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대가로 은사금을 챙겼던 친일파의 후손들, 그리고 조국을 되찾겠다며 현재 가치 3천억 원의 전 재산과 일가족 40명의 목숨을 만주 벌판에 던졌던 이회영 가문과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까요? 교과서가 감추고 언론이 외면했던, 너무도 잔혹해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이 지금부터 폭로됩니다. 새벽 4시, 뼛속까지 얼어붙는 칼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나선 한 노인. 쓰레기통을 뒤져 남들이 버린 박스를 줍고 빈 소주병을 주워 리어카에 싣습니다. 하루 14시간을 꼬박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일해 그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 남짓. 놀랍게도 이 낡은 리어카를 끄는 구분등의 노인은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을 도륙내던 신흥무관학교 영웅의 친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바친 돈은 무려 3천억 원인데 정작 그 피를 물려받은 손자는 1kg에 50원, 100원 하는 골판지 쪼가리에 생계를 걸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에서 조국의 내일을 꿈꿨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이 100년 뒤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멸시받을 것이라는 이 기막힌 현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영웅의 핏줄은 그렇게 길거리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먼지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할아버지가 이완용에게 줄을 대어 나라를 파는데 일조했던 매국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폐지 줍는 독립군 후손의 곁을 수억 원대 수입차를 타고 보란듯이 지나갑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서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주말이면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납니다. 1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고 훔쳐낸 그 더러운 피 묻은 돈은 해방 후 적산가옥 불화와 부동산 투기를 거치며 수백, 수천 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을 독식하고 사회 고위층으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이들에게 조국을 배신한 대가는 단죄가 아니라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성공 투자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돌아온 영웅의 후손. 그가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곳은 화장실조차 없는 1평짜리 차가운 쪽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쫓기고 숨어 사느라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그들은 가난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그 어떤 무기도 쥐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조국을 위해 3천억 원의 재산과 수많은 목숨을 재단에 바친 이 위대한 가문에게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쥐어주는 돈은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것을 던져 국가를 살려냈건만 정작 나라가 부강해지자 국가는 영웅의 핏줄들을 사회적 빈민으로 분류해 푼돈 몇 푼으로 그들의 찢어진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쳐버린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뒤 뻔뻔한 친일파 후손들은 국가를 상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돌려달라며 조상 땅 찾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침을 뱉고 쫓아냈어야 할 이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은 법적 권리가 있다며 무려 수백만 평의 땅을 매국노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대형 로펌을 동원한 그들의 돈잔치 앞에 법은 철저히 굴복했습니다. 반면 만주 벌판에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영수증 한 장 남기지 못한 독립군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 맞다고 호소하면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서류를 떼와라라며 차갑게 내쫓았습니다. 도둑이 훔친 재산은 사유재산이라며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모든 것을 바친 진짜 주인의 피눈물 나는 외침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이 잔혹한 사법 시스템의 두 얼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직접 시스템을 동원해 완벽하게 증명해낸 참혹하고도 소름 돋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영웅들은 만주의 이름 모를 구덩이에서 썩어가고 그 후손들은 쪽방촌에서 기초수급비에 의존해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은 여전히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600억 아니 3천억 원의 결말이 고작 이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내 조국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영웅의 피눈물 위에서 배신자들이 춤을 추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해 온 2026년 대한민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망을 피해 밤의 어둠을 틈타 무기를 밀반입하고 요인을 암살하던 독립군들입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손톱이 뽑히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최고 등급의 1급 비밀, 지하 무장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 독립자금 3천억 원 냈소. 나 오늘 일본군 10명 죽였소 하고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기고 행정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본명조차 버리고 수십 개의 가명을 쓰며 그림자처럼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영웅의 핏줄들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일제의 눈을 속이려 모든 기록을 스스로 불태웠던 비밀 요원들에게 조국은 100년 뒤 활동 증명서를 떼오라며 서류 쪼가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의 쪽방촌을 전전하며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후손들. 그들이 굽은 허리를 이끌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의 옛 동지들을 찾아내고 먼지 쌓인 족보를 뒤져 간신히 서류를 만들어 보훈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신청하신 분의 조부께서 활동했다는 공식적인 일본 측의 수영 기록 감옥에 간 기록이나 당시 신문 기사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후손이 창고에 매달려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감옥에 가기 전에 만주 산속에서 일본군 총에 맞아 돌아가셨소. 신문에 날 틈도 없이 산비탈에 묻히셨단 말이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철벽은 눈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조국을 구한 영웅의 자식이 아니라 국가 예산 몇 푼을 타먹으러 온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하며 매몰차게 등 떠밀어 내쫓았습니다. 이 미쳐버린 상황 속에서 가장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은 기록이 넘쳐납니다. 일제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독립군을 몇 명이나 고문해서 잡아넣었는지, 그 공로로 일본 천황에게 어떤 훈장을 받고 땅을 몇 평이나 하사받았는지, 일본 제국주의의 치밀한 행정망 안에
그들의 배신과 매국의 기록이 너무도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바로 이 완벽한 서류를 들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법정에 서서 조상 땅을 수백만 평씩 되찾아갔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대가는 공식 문서로 남아 그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조국을 위해 음지에서 피 흘린 대가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단 4글자로 완벽하게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2026년 대한민국의 가장 잔혹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진짜 영웅들이 서류가 없어 쪽방촌에서 쓸쓸히 굶어 죽어갈 때 권력과 돈을 쥔 사기꾼들은 조국의 재단을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족보를 위조하고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짜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는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찔러주고 만든 가짜 서류는 보훈부의 문턱을 프리패스로 통과했습니다. 진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밀정이 버젓이 건국 훈장을 목에 걸고 가짜 유공자의 자식들은 국가의 빵빵한 지원금을 받으며 대학을 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태극기가 덮인 채 화려한 동작동 국립현충원 가장 좋은 자리에 안장되어 지금도 국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들의 무덤은 만주의 짐승들에게 파헤쳐지고 있는데 가짜 영웅들은 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끔찍한 신분 탈취극. 국가는 이 악마 같은 사기극을 걸러낼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짓누른 가난보다 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미치게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태도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의 명예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가난의 모멸감을 버티며 살아온 후손들. 그들에게 국가는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내 조상이 진짜 영웅이 맞는지 증명해보라고 다그칩니다. 내가 영웅의 자식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잔인한 시스템. 할아버지는 조국을 믿고 전 재산 3천억 원과 일가족 40명의 목숨을 가스실에 던지듯 바쳤는데 그 조국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견뎌낸 영웅들에게 이것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모욕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의 흉탄은 만주 벌판에서 그들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관료주의와 서류 쪼가리는 그들의 영혼과 남겨진 핏줄들마저 완벽하고 처참하게 2번 죽여버렸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 짧고 차가운 6글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던 육형제의 심장에 쏘아진 조국의 2번째 총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완벽하게 그들을 내다버렸습니다. 현재 가치 3천억 원. 이회영 육형제가 단 일주일 만에 팔아치운 이 천문학적인 돈은 단순히 운 좋은 부자들의 통 큰 기부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이었고 자식들의 미래였으며 대대손손 누릴 수 있었던 완벽한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헐값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 굶어 죽고 고문당에 찢겨 죽어야만 100년 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나라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압록강의 차가운 얼음물에 던진 3천억 원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2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떠서 당연하게 마신 자유로운 공기,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쓰는 이 아름다운 한글,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라는 번듯한 국적.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공짜처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에는 영하 40도의 눈밭에서 옥수수 죽을 씹으며 총검에 창자가 찔려 죽어간 3,500명 신흥무관학교 청년들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며 그들이 미리 결제해준 핏빛 가격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식민지의 노예가 아닌 주권국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고 부를 대물림할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서류가 없다며 영웅의 후손들을 쪽방촌으로 내쫓을 때 우리는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독립운동가의 진정한 죽음은 육신이 일본군의 총탄에 뚫렸을 때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 구해낸 조국의 국민들이 그들의 이름 석자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외면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교과서 구석에 처박아두고 무관심했던 지난 100년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영웅들을 2번, 3번 확인 사살했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국가가 100년 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그들을 외면한다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낡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기록이 없다면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들의 이름을 붉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기막힌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이 미쳐버린 역사를 바로잡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을 영웅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빚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비겁한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3천억 원의 거대한 빚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1910년 그 추운 겨울, 칠흑 같은 압록강을 건너며 조국의 불씨를 안고 사지로 걸어 들어갔던 이회영, 이석영 형제들,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천 명의 신흥무관학교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바친 그 뜨거운 피와 3천억 원의 눈물 덕분에 빼앗겼던 들에는 마침내 찬란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철저하게 외면해서, 그리고 당신의 핏줄들을 쓰레기장과 쪽방촌에 방치해서 정말 뼈저리게 죄송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을, 그 위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그 차가운 만주 벌판에서 부디 따뜻하게 영면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의 영웅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의 이름을 살려내는 위대한 기록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분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 그리고 아직도 바뀌지 않은 이 분노스러운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잊힌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